구관이 명관이라더니 중국보다 인도가 더 지독하네. 인도 타밀나두 주 첸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지난 9월 9일부터 2,000명의 직원이 파업에 들어가 출근을 거부하고 공장은 몇 달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피해 인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진출한 삼성전자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외국 자본 유치를 목표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막상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운 파업을 일으켰음에도 오히려 자국인들의 임금 상승을 위해 방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 본 애플 등 미국 대기업들은 인도에서 철수하겠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도 정부에서 나서서 파업을 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인도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아 샤르마입니다. 저는 25살이고 마케팅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죠.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캠페인을 기획하고요. 나쁜 건 아니지만 흥미진진하진 않아요. 회사 건물에 들어서는데 제 동료인 샤리아가 신문 더미를 들고 급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단한 소식이 있어. 그녀가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샤리아를 따라 휴게실로 갔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신문을 펼쳐놓자 그제야 알았습니다. 헤드라인에 삼성 첸나이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한 마케팅 캠페인이나 소셜미디어 전략 말고 진짜 뉴스, 진짜 이야기를 다루는 거요. 신문을 집어들고 세부 내용을 읽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생산이 중단됐으며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벌써 다양한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기 한가운데 있으면 진짜 멋질 것 같지 않아?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샤리아는 저를 보고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우린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아리아, 우리 마케팅 쪽이잖아. 하지만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소비자 행동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쓰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파업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첸나이로 갈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직접 다뤄볼 거예요.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건 잘하거든요. 게다가 저는 디테일을 잘 잡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잘해왔던 거고요. 짐을 싸면서 상사한테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 괜히 직장을 걸고 이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책상에 앉아 또 하루를 보내는 걸 생각하니 뭔가 더 큰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대충 옷을 가방에 집어넣고 첸나이로 가는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몇 달 만에 가장 생동감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단순한 마케팅 코디네이터 그 이상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할 기회예요. 택시가 도착했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첸나이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이 곧 크게 바뀔 거라는 거요. 첸나이로 가는 기차는 끝이 없이 느리게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삼성 공장 파업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번 파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에 대한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큰 회사가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렇죠? 기차가 첸나이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거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릭샤 운전사에게 삼성 공장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운전사는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몇몇은 팻말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무슨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큰 기회가 온 거예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노동자들의 분노와 좌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큰 숨을 들이쉬고 저는 노동자들 무리에 다가갔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이들부터 머리가 희끗한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최대한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예요. 기자인데 왜 파업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제가 받은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커녕 노동자들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한 나이 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고 또 다른 남자는 아마도 30대쯤 되어 보였는데 당신은 이해 못해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리둥절하고 조금은 상처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는데 머릿속에서는 노동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드디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주변에 있던 현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작은 찻집이 보여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인은 중년의 남자였고 얼굴이 친근해 보였습니다. 차이 한 잔을 주문하면서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삼성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가 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도움도 많이 줬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해요. 저는 차이를 마시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나쁜 회사여야 했거든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회사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공장 옆에서 살고 일하는 이 찻집 주인은 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몇은 노동자였고 또 몇몇은 지역 상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람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무언가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파업 자체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삼성이 이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삼성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노트북에는 여러 가지 메모가 적혀 있었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쁜 사람을 찾아내고 큰 스캔들을 밝혀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고 어려운 질문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쓴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모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보낸 하루가 너무 지쳐서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죠. 제가 보고 듣는 모든 게 하나도 말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공장에 가서 화난 노동자들을 만나고 삼성이 그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큰 이야기를 파헤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쭉 내려봤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스크롤을 멈춘 곳은 카란, 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항상 뭔가 명쾌하게 설명해줬죠. 중국 전자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 업계에 대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리고 나서야 오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리야,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카란, 나 좀 도와줘야 해. 지금 첸나이에 와 있는데 삼성 공장 파업 현장이야. 근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오빠가 머릿속에서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아리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오늘 본 것들을 다 얘기해줘. 그래서 저는 그에게 오늘 하루를 다 말해줬습니다. 손에 피켓을 든 노동자들. 그들이 저한테 말을 걸려 하지 않았던 것까지요. 그리고 삼성편을 들었던 동네 가게 주인 이야기까지 전부 했습니다. 말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니까 오빠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아리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만은 아니거든. 오빠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 저는 옆에 있던 노트를 꺼내서 오빠 말 하나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더 말해봐. 저는 재촉했죠. 일단 말이야. 중국 회사들이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그 시장을 차지할 기회가 오니까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관점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정말. 그런데 삼성이 왜 떠나겠어? 오빠는 웃었습니다. 꼭 떠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삼성은 평판이 꽤 괜찮거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철수했을 때도 깔끔하게 처리했어. 직원들도 끝까지 잘 챙겨줬고 저는 노트에 필기하느라 바빴습니다. 이런 정보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번 파업이 꼭 삼성이 노동자들을 나쁘게 대했기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둬. 이런 일들은 항상 흑백 논리로 나뉘는 게 아니야.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타당한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상황을 조작하려는 세력도 있을 수 있지. 저는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 아리야, 현실은 복잡하거든. 항상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법이야. 그 뒤로 우리는 1시간 더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국제 비즈니스 관계와 인도에서 외국인 투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삼성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쓰기 시작했던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너무 단순하고 뭔가 철없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삼성이 악당인 것처럼 몰아붙일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오빠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직 제가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죠. 잠자리에 들기 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계속 조사할까? 이 상황을 더 이해하기 위해 다른 관점도 들어볼까? 아니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일까?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에 가득 차서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노트북을 챙겨 호텔 로비로 서둘렀습니다. 오늘 나라얀 제 편집자 친구를 만나 제가 쓴 기사를 보여줄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쓴 글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진짜 기자로서 인정받을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죠. 나라야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어줬지만 뭔가 피곤해 보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리야, 여기 와. 그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내 글을 한번 보자. 저는 그 앞에 앉아 프린트된 제 기사를 건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나라연이 글을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을 살피며 칭찬을 기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결국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은 나라야는 긴 한숨을 내쉬며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리야, 너 이게 어떤 일인지 정말 알고 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나라야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엔 훨씬 더 큰 문제가 걸려 있어. 그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인도와 한국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얘기했죠. 만약 이 기사가 공개되면 다른 나라들이 인도에 투자하기를 망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난 노동자들을 돕고자 했던 거야.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은 억울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나라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썼다는 건 알아. 아리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이건 노동자 대 대기업의 싸움만이 아니야. 나라얀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삼성 공장이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차 가게 같은 작은 상점들이 공장 노동자들을 고객으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봐. 나라얀이 계속했습니다. 인도는 지금 제조업 허브가 되려고 하고 있어. 삼성 같은 회사들이 인도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야 해. 내 기사가 다른 기업들을 겁먹게 할 수도 있어. 제 얼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쓰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이런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닌가? 나라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업은 일어나. 아리야, 그건 과정의 일부야. 하지만 그게 항상 회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때로는 노동자와 경영진이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해.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던 노동자들과 삼성에 대해 변호하던 차 가게 주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저는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라야는 제 팔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실수는 해. 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저널리즘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는 게 아니야.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운 것이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라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 지역 공무원, 그리고 그 지역 사업주들과도 이야기해봐. 모든 측면을 이해하려고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감과 결단력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진짜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라얀이 격려의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너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 아리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다 배움의 과정이야. 다음에 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잠시 멈춰서서 더 큰 그림을 생각해봐. 이걸 출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누가 영향을 받을까? 내가 전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봐. 저는 나라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챗나이의 흥분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왔지만 그 대신 책임과 현실의 복잡함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뭄바이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는 기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저는 이야기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출 거고 제가 다루는 이야기의 복잡성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 정보를 전할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을 항상 기억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서 핸드폰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고 있었는데 쓰다 둔 삼성 공장 파업 기사 올리기를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의 냉랭한 표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차를 팔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론 아빠가 제 결단을 칭찬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아야, 안녕.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지내니, 딸?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아빠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챗나이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갔던 일, 파업 중인 노동자들 인터뷰하려 했던 일, 그리고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것까지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빠 쪽에서는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아빠가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리아야. 아빠의 목소리는 실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알고 있니?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 이미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아빠가 조심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일해왔어. 그들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 같은 사람들이야. 순식간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행동이 아빠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빠, 저는 억지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의를 폭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한 일인 건 알아. 하지만 세상은 항상 흑백처럼 단순하지 않아. 나라 간의 관계든 회사 간의 관계든 모든 게 복잡해. 현진이랑 그녀의 아버지 박 사장님 기억나니? 아빠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물으셨습니다. 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삼성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셔. 만약 삼성이 인도를 떠나면 공장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야. 박 사장님, 현진이, 그리고 한국과 인도 양국의 수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목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현진이 얼마나 인도에 다시 오고 싶어 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그 모든 걸 망쳐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봤을 때 침묵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물론 그렇지, 딸아.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책임도 있는 거야. 삼성 측 이야기를 들어봤니? 회사가 인도에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보진 못했지만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보렴, 아리아야. 삼성은 인도에 많은 기여를 해왔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에 투자하고 있어. 중국에서 철수할 때도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나왔지. 그게 그 회사가 하는 방식이야. 아빠의 말이 끝나자 저는 차를 팔던 아주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이 동네를 위해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이제 보니 아주머니가 말하려던 게 아빠 말씀과 같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럼 파업은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좋다면 왜 노동자들이 파업 중인 거예요? 아빠는 살짝 웃으셨습니다. 아리아야,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마련이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회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지. 저는 파업 노동자들을 찾아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부당한 대우를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제 모습이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들이 저를 냉랭하게 대한 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걸 확인하러 갔던 거죠. 이제 좀 알겠습니다, 아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실수한 거죠? 우리 모두 실수를 해, 딸아. 아빠는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넌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잖아. 그리고 그건 정말 멋진 거야. 하지만 다음번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실수한 게 부끄럽긴 했지만 동시에 중요한 걸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단순히 큰 폭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놓았던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폭로 기사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청의 중요성,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에 대해요. 이걸 내보낼 순 없어. 텅 빈 호텔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작고 기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첸나이의 분주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누구도 제가 느끼는 이 속마음의 혼란을 알 리 없었죠. 삼성 공장에서 퇴근하는 듯한 노동자들 몇 명이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 가족, 그리고 꿈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의 입김이 서리처럼 맺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인도 내 역사, 그들이 창출한 일자리, 도입한 기술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에 관한 기사들도 찾아봤는데 두 나라 사이가 이렇게 깊고 긍정적인 관계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인도는 언제나 한국을 그리고 삼성 같은 회사를 존경해왔구나. 저 자신에게 말하며 이 새로운 깨달음이 주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 삼성 휴대폰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얼마나 이 기기에 의존하는지 말이에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세상과 그리고 친구와 가족과 연결해주는 것이었죠. 제가 그렇게 쉽게 판단했던 바로 그 회사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기사는 내지 않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파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전할 이야기가 아니었고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해와 추측으로 가득 찬 기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고 모든 내용을 선택한 뒤 삭제했습니다. 마치 제가 알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사를 대신해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들, 국제 비즈니스의 복잡성, 그리고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적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와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고 싶은지도 기록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아리야,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잠들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 여전히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큰 사건을 터뜨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 복잡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뭄바이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 교훈은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인도와 한국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본 뒤에 말이죠.